네, 전인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모시고 또 최근 시장. 진짜 예. 저희가 저번에 모셨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예. 사실 상당히 좀 빨리 지금 달려간 면이 있고 또 촬영을 한 지금 당일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뭐 감산 이슈도 나오면서 좀 예. 오르고 있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슈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크로 이슈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SVB 사태로 인해서 뭐 금융 시스템 리스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상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은 여전히 약간 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뭐 저번에는 그 JP모건의 다이먼 CEO가 나와가지고 뭐 여전히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출렁이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알 수 없는 지뢰밭이라서 예전에 2008년 때도 보면은 해결된 줄 알았다가 몇 달 뒤에 또 하나 큰 거 터지고 몇 달 뒤에 큰 게 또 터졌기 때문에 계속 좀 유의 깊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줄 영향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여진이 조금 더 길게 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돼서 5월달 FOMC 직전까지 여진을 계속 만들어서 연준을 압박하는 거죠. 이래도 금리 올릴 거야? 이제 이런 정도로 되는 용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당히 빨리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 FOMC까지 지금 꽤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어려울 거라 보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예, 그래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0.25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던 거고, 이제 SV 사태 났을 때만 해도 금리 동결 거의 뭐 100%다.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채권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 언제 하냐의 차이거든요. 이제 뭐 좀 급진적인 관점에서 보면, 채권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6월 달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걸 원하긴 했었고. 근데 뭐 그걸 아니라 하더라도 하반기 언젠가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 보는 거죠. 그런데 연준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CPI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자 기준으로 이제 CPI 예상치가 떴거든요. 인플레이션 나우에서 나왔던 거대로 거의 나왔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도 보니까 5.2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하면은 이제 4%대로 내려가는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달 정도 뒤면은 아마 이제는 4%대를 볼 건데 물가는 잡힌 것 같다. 그리고 실업률도 좀 높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높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잡혀간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매매 둔화가 굉장히 셉니다. 뭐 그동안은 지금 혼조세였었던 게 뭐 텍사스 쪽은 지금 워낙 화랑이고 샌프란시스코 쪽은 워낙 지금 불황이어서 이게 평균을 치다 보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부 쪽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했던 지방 은행들 중에서도 리스크가 터지는 은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1982년 그쯤만 해도 멕시코 쪽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결국 폴 볼커도 금리를 그때 내렸거든요. 폴 볼커도 금리를 20% 유지하다가 멕시코 은행 터지면서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무너졌어요. 멕시코에다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예전에 그 영화 대부2에서 보면은 한창 이제 뭐 멕시코를 배경으로 많이 했었던 이유가 그때가 신나게 멕시코에다 투자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 버블이 꺼지면서 지방은행들이 타격을 받았고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다가 더 심해져가지고서는 12개 국가의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 국가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폴 볼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물가도 잡았다. 이러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떤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렇게 되려면 여진이 조금 더 뭐 하나가 나와야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금리를 딱히 뭐 동결할 만한 뭔가의 어떤 매력들은 없어요. 근데 좀 요소들을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간 시선이 고용 둔화? 예. 원래 사실 실업률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계속해서 낮아졌고 그다음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항상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채용 공고도 확실히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뭐 전일 나왔던 그러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 웃돌고 그 다음에 개인 지출도 막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침체 오고 있죠. 예,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길게 올 거냐 짧게 올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짧게 오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그냥 건너뛰어버립니다. 굳이 뭐 한 3달짜리 침체면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 건너뛰는 거고, 이게 이제 1년 이상이다라 보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죠. 예, 그래서 예전에 아까 뭐 다시 얘기했듯이 1981년 그 시기점으로 보면은 그때도 침체가 4개월밖에 안 갔어요. 생각보다. 이제 그러면서 생산자 지수를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바로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상한 지표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중고차 가격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마나임 중고차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 추세예요. 전년 대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표들이 안 맞는 거죠. 분명 침체라고 하는데 차는 잘 팔리고.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1월, 2월 달에도 이제 겨울이 따뜻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저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겨울에 따뜻하다 보니까 건설 관련 노동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겨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일이 좀 추워야 좀 일도 몇 개 덜 하고 하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건설 관련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텍사스 쪽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따뜻한 지역인데 이제 그 날까지 따뜻하니까 더 호황이었던 거죠. 뭐 일감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라고 하면서 둔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지표들은 거의 다 뭐 CPI도 떨어지고 이제 뭐 아까 말하는 고용도 둔화되고 그러면 임금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혀가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그 렌트비라든가 이렇게 CPI는 잘 안 잡혀나가지만 실제로 시장의 거래라든가 가격 하락을 봤을 때는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뭐 내려줄 만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게 되려면은 조금 더 강한 트리거가 나와야 연준이 움직이지 연준이 이런 거 가지고서 선반영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진 않더라고요. 보통 사건 터지고 나서 도저히 못 버티네. 그제서야 동결, 그 다음에 인하. 그러면 5월 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번에서부터는 이제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5월 달에 금리를 0.25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그 다음번이 동결, 그 다음번이 인하. 연준이 보면은 인상하다가 인하를 하진 않아요. 인하하다가 인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주고 여기서 완충 시기를 준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은 금리 동결이 언제 나오냐 이거라고 보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을 거라 보는 거죠.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약간 좀 얕은 침체, 방금 말씀하신 뭐 중고차 가격은 오르고 있고 자동차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본다면은 모든 게 다 경기 침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은 좋은데? 예. 라는 듯이 약간 좀 얕은 경기 침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금리 동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하의 효과가 좀 작용을 하면서 예. 약간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낮아지면서 예. 주식한테는 오히려 약간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과거의 사례와는 좀 정말 다른 경우라서 이번 케이스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상품 가격은 진짜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상품 가격이 떨어져요. 내 월급이 올랐는데 코스트코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침체는 그러면은 뭐 상품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득이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가 금방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소비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소비발로 인해서 다시 이 침체 시기를 짧게 가져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침체로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간 되게 뭐 경착륙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사실 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살나고 시작하는 거죠. 많이 봤듯이. 경착륙이 되려면은 은행 파산밖에 없는데 이제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한 번 했던 거 똑같은 거 리바이벌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1차 오일 쇼크 때도 기업들이 주가가 90% 이상 하락했었다가 2차 오일 쇼크 때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방은행이 한 번 더 파산한다? 그거 가지고는 시장이 동의하진 않을 거고 이제 메이저급이 파산하지 않는 한은 은행발 이슈로 막 증시가 동요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봐요. 다만 이제 이때는 오히려 연준을 동요시키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은행을 무조건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유동성 풀고 이제 금리 인하하자. 그런데 보다시피
CPI가 잡혀가네? 약간 뭐, 임금이나 이런 쪽도 지금 어느 정도 잡혀가네? 고용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 그럼 충분히 데이터가 나왔네? 그럼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 최소한 금리 동결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좀 이제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 두 가지 시나리오, 예. 연착륙이나 경착륙 예.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뭐 연착륙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결 사인이 나오면 그래도 이제 투자하기 좀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사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기술적인 혁명이 나와야 돼요. 아, 대부분의 우리 경제 뭐 호황, 불황 사이클마다 결국은 다 불황을 이겨내고 상승장이 도래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 넣어주는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상승장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시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플레이어 기술들이 나올 때인 거예요. 보통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도 결국 인터넷 문화가 커지면서 뭐 구글이라던가 야후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었던 거고, 뭐 리먼 터지고 나서도 그때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잠깐 눌리면서 중국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나왔었던 거고, 그동안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여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었죠. 그때는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이오 제약들이 주식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글로벌 제약 주식들. 그래서 2022년이 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물가가 비싸졌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에너지였었어요. 곡물이랑. 그래서 에너지라든가 곡물, 또 전쟁 우려로 인해서 방산, 이 세 개 회사로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갔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업종들이 계속 돈이 돌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뭐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를 해결해 주면서 새로운 기업들의 또 새로운 어떤 수익원, 새로운 마진을 늘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뭔가 했더니 최근에 나왔던 AI였던 거죠. 아, 그게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예,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호황이었었죠, 주가가.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AI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되겠죠.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지울 수도 있고 블루 칼라 일자리를 지울 수도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블루 칼라 일자리를 확실히 지워줍니다. 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로봇주랑 AI주가 올 초부터 대세가 됐었던 이유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게 그 사업이거든요. 빨리 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직원 10,000명 쓰던 거 이제 5,000명만 써도 되는 거냐? 이러면 이제 그러면 5,0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순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더 매크로로 보면 이게 재앙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이나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호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술이 빨리 도입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기술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처음에는 1,000명을 해고하고 2,000명 해고하고 3,000명 해고하고 그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보통 대세 상승장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AI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를 보지만 그거를 적용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장기 상승장으로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경기가 뭐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 그거와 상관없이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향후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약간 장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이클은 아마 이 두 개가 주도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꼭 그 두 기업만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적용했을 때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데들. 물류센터를 올 자동화를 시킨다 했을 때 그럼 쿠팡은 그동안 적자 보던 게 다 해소가 됩니다. 아마존처럼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인 자동차가 나왔다? 그렇게 됐을 때 뭐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우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회사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또 수혜를 볼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제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위험한 곳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곳들은 지금 뭐 워낙 다 돼 있는데 참고로 TSMC가 미국으로 공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인터뷰를 봤더니 대만에서 했을 때보다 생산 비용이 4배가 비싸대요. 미국에서 지으면. 그러면 왜 짓느냐 이랬더니 이럽니다. 안 그러면 삼성한테 물량이 가니까 이제 지역적인 리스크가 걸려가지고 대만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래서 삼성에도 어느 정도 좀 일을 나눠서 지역적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가 미국에서 공장 지을 테니까 삼성에 일감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비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어쩔 수 없죠. 사람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돼서 10년, 20년 정도 더 오래 쓰면은 결국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이 감가상각비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점점 더 무인화 로봇, 자동화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약간 좀 그 섹터 관점에서 좀 살펴볼 예. 텐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고 뭐 예. 우리나라의 이제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 근데 예. 이게 막상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가 됐는데 독소 조항이 여러 개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초과 이익 같은 경우를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이제 첨단 장비를 반입을 못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한국 반도체 죽이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1980년도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타깃이 뭐 한국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뭐 죽이기는 맞다라고 보죠. 저도 맞다라고 보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동안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 힘을 진짜 많이 뺐어요. 일본이 반도체 때문에 미국을 잡아먹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때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가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일본의 위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힘을 좀 뺐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게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대만과 한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이 반도체가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큰 난센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본토로. 이게 한마디로 이 독소 조항이라는 게 어드밴테이지 조항이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반협박의 조항인 거죠. 그냥 미국으로 들어올래? 아니면은 아닐래? 너는 내 친구야? 적이야? 빨리 선택해. 양자택일. 예, 양자택일인 거죠.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업은 리스크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이거 완전히 거의 뭐 더 위험한 거고, 뭐 삼성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난 평택에다 투자할란다 이제 뭐 용인에다 투자할란다 이러면서 이제 가장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한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리스크는 뭐냐면 미국이 그러면 의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키워주려고 하느냐.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키워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원천 기술을 IBM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IBM의 기술로 인텔을 키워주는. 그렇게 되면은 인텔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원가 가져와봐라, 뭐 가져와라, 기술을 다 알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기술이 인텔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텔의 기술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안 그래도 거기가 10나노 장인인데 이제 만약에 EUV 장비 막 대규모로 들어가고 기술 비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인텔의 파운드리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고 미국에서 몰아주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라 봐요. 일본. 이거는 좀 약간 지역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직접적으로 중국을 제재해버리면은, 뭐, 나중에 물리적인 충돌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큰 사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워줄 수 있는 국가. 그게 지금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몇 년 뒤부터는 이제 호주도 국방력이 굉장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호주로 이제 그 태평양 그 중국에 있는 연안을 이제 봉쇄하는 전략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돈을 써서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체 어떠한 그 당근을 줄 거냐? 그게 반도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본이 잠깐 한국에 뺏겼던 반도체를 다시 일본으로 리턴을 시켜주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도와주는 행위가 있을 거라 봐요. 대표적으로 TSMC 공장이 일본에 이제 짓기로 했는데 그게 원래 뭐 뉴스에서 알려진 대로는 22나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을 위한 반도체 정도로 이제 봤을 건데 일본에서 정부에서 항의한 게 뭐였냐면은 12나노로 해달라. 그래서 12나노가 성사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7나노 해달라. 5나노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단순히 자동차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본이 다시 반도체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딜이 맞죠. 미국에 줄 거 주고 우리 반도체 받아오자. 그랬을 때 그럼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딜 거냐? 왠지 뭐 느낌이 좋진 않지만 한국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반도체를
그 미국의 패밀리들한테 나눠서 깔아주는, 미국 본토에도 가져가고 일본에도 가져가고 한국에도 가져가고 대만에도 가져가면서 어디 쪽이 나중에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기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넘어갈수록 고성능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제 단순히 반도체 수요가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라든가 PC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AI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동차에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TPU, NPU 지금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좀 최근에는 엔비디아 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성능 반도체로 전기차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춘추 전국시대로 벌어지면서 뭐 예를 들어 테슬라는 자기만의 또 자동차용 CPU를 만들 거고 뭐 애플이나 구글도 또 만들어서 낼 거고 이러면서 각자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낼 거고 그럼 전기차는 그러면 투레벨로 움직일 거예요.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는 형태의 수요도 생길 거고 아까 말한 22나노 이하의 레거시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수요도 생길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도체의 중요성이 이제 없으면 안 되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지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마트 팩토리까지 등장하고 로봇까지 등장하면은 이 반도체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든 일본이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어떨까요? 이거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확대가 더 많이 될 거라서 이제 파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더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더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이게 크게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분명히 약간 핸디캡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니까 뭐 중간 정도는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래도 사이클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반도체가 커졌었던 이유는 PC에서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면서 하필 또 낸드 플래시라든가 또 이런 데가 또 휴대폰용 D램이라든가 이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또 고성능이 점점 필요해지니까 더 비싼 모델이 더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DDR4 램이 주류였던 시장에서 DDR5가 나왔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DDR5를 좀 비싸게 누가 사줘야 돈을 버는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용 시장이 또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인텔의 CPU가 또 신모델이 나오면서 이거에는 DDR5 D램이 딱 최적화다. 그러면 이제 주류가 바뀌는 거죠. DDR5 램이 주류가 되면은 말한 대로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매출과 이익이 펑 하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DDR6가 나올 거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AI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는 시장의 파이를 더 많이 키워주는, 더, 뭐, 2배 이상 불려주는, 그렇게 되니까는 훨씬 더 좋은 호재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뭐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촬영 당일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감산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면 약간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언제부터 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보통 우리가 키친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재고 주기로 많이 봐요. 가전이라던가 예전에 올림픽 주기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림픽 열리는 해 또는 직전 때 항상 그 가전 주가가 피크를 찍고 맞아요. 예,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주가가 망가지더라. 그게 왜냐면 키친 사이클이랑 주기가 거의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40개월로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화해서 이제 한번 쫙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주기가 어떤 때는 한 45개월에서 50개월 주기를 가져가고 어떤 때는 34개월, 35개월의 주기를 가져가요. 이게 아까 말한 그 기술적인 혁신이 벌어지는 해에는 34개월, 35개월 주기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치킨 게임이 걸렸었던 해는 45개월에서 50개월의 시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최근의 정점을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21년 3월이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21년 1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훨씬 더 그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하이닉스를 정점으로 잡을게요. 그럼 21년 3월이니까 24년 3월이 되면은 36개월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감산이 됐어요. 그리고 AI라던가 뭐 이제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혁신이 저는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4년 한 3월 정도? 24년 2월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주가의 정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짧죠. 그러네요. 1년도 안 남은 시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반도체 주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1년 동안 막 미친 듯이 올라요.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 미친 듯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다시 이제 침체기를 가져가요. 약간 횡보하는 그런 예, 모습이겠네요. 횡보기. 그러다가 얘네들이 뭐 아까 치킨 게임이 걸린다더라 이러면은 그 횡보기가 1년이 아니라 막 2년, 3년 늘어나요.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그 반도체 치킨 게임이 걸리면은 웬만한 중형 업체들은 1년 이상 버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말인데 20조를 투자했는데 센트를 벌었다. 20조 날려먹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수십조를 날려먹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경쟁사들도 똑같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력의 게임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기 치킨 게임을 보기엔 어려워요. 보통 해봤자 뭐 한 1, 2년? 근데 마침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까지 했기 때문에 뭐 이 게임보다는 앞으로 수요가 크게 터질 것 같다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당겨주지 않는 거냐. 아니면 되게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감산을 했냐. 이제 정말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에서는. 근데 반도체라는 게 항상 감산을 하고 증산을 하고 감산하고 증산을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라 봐요. 어쨌든 최악의 지표들은 다 떴기 때문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분위기 전환이 오는 또 신호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내뱉은 대로 의미 있는 감산을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하면은 또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주기 꼭 그게 2024년 2월은 아니겠지만 예. 전후로 약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오면 그렇게 보는 거고 좀 늦게 온다라고 그러면 정사이클로 온다 그러면 원래는 한 24년 하반기쯤이 고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치킨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매크로는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그냥 결국은 매크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매크로가 좀 걸려서 침체기가 좀 도래한다라 그러면 그래도 한 45개월, 50개월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25년 상반기 정도나 돼서야 고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악재 나올 거라는 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 오늘 주가 오른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치킨 게임이 걸릴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 감산하면은 이 침체기가 짧아지지 않겠느냐. 아까 말한 대로 50개월 뒤라 그러면 지금 반도체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35개월 주기로 떨어진다라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죠. 선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매크로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예.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감산을 결정을 했죠. 예. 사실 그 전까지는 WTI가 보면 한 $70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투자자의 뇌리 속에서는 그 국제 유가는 없었어요. 아, 그쵸. 그러다 갑자기 감산한다고 밝히니까 막 그날 막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예. 뭔가 유가의 존재감을 슬슬 좀 과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는 등 예. 결과적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약간 달러 패권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뭐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달러 약세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난센스에 걸린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달러 약세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터진 거라 봐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왜냐면은 기축통화라는 거는 이 나라들이 달러를 쥐고 있어야 달러를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달러를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이 기축통화의 난센스는 내가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만약에 내가 흑자를 보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달러들이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럼 저 나라들이 다 유동성 위기가 빠지면서 이제 IMF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 적자를 봐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페트로달러가 나오면서 이게 해결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은 적자를 봐주면서 이제 이 아시아 국가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줬어요. 대신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국가들이 공장을 아시아에 지어주면서 아시아의 공장 대신에 미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죽어나갔죠. 그게 지금 뭐 1980년대, 90년대에 지금 흐름이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다 망가져가지고, 뭐 이제 화이트, 백인들이 이제 열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었던 계기가 됐었던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공장들을 다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가 돈을 벌지 못하면 미국이 공장을 짓고 자기들끼리 석유가 나오고 다 해먹기 시작하니까 달러가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달러와 가치의 약세는,
뭐 시간의 문제지 슬슬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위안화가 치고 들어오는 거였는데 1대1로를 기반으로 자기들이 돈을 먼저 뿌려줘요. 그 1대1로 국가들, 개발도상국들 위주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으로 마음껏 해봐라고 하는데 막상 거기서 공사를 지으면서 다시 위안화를 회수해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나라는 빚만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지금 기축통화처럼 돈을 또 뿌려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NG였던 거고, 아마 이제 대신 기축통화가 되려면 돈을 뿌린 다음에 그 돈을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공사라던가 뭐 이제 항만공사 뭐 아니면 뭐 인프라공사 이런 데 쓰게 하고 거기에 입찰을 중국 기업들이 다 낙찰 받아서 공사를 해주면서 실제로 위안화를 회수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벌어질 거라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기축통화에 도전한다기보다는 기축통화에 기생하는 전략. 예, 기축통화는 미국이 하면서 적자는 미국이 보고 나는 적자는 안 볼 거고 약간 좀 치사한 전략이긴 하죠. 그러면서 준 기축통화 전략을 쓰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건은 사우디인데 그동안은 뭐 석유를 팔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석유 소비가 제일 커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달러가 이제 사우디로 들어가요. 그럼 사우디가 이 돈을 계속 쥐고 있으면 달러가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근데 이 사우디가 달러를 계속 소모를 해줘요. 뭐 군사 무기를 사준다던가, 건설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달러를 소비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뭐 미국에 다시 기업들 투자를 해준다던가, 미국 재무 채권을 사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회전시키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위안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석유를 사는데 달러도 들어오고 위안화도 들어오니까 그만큼 달러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달러가 회전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동맥경화처럼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서. 그럼 어딘가는 달러가 넘치는 곳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미국이라는 곳에 그동안 기축통화로 통해서 이제 패권을 유지했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거를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라 봐요. 근데 어떤 형태로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LNG만 가지고 그랬는데 뭐 원유라던가 조금 더 이제 위안화 결제가 깊숙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경고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수를 볼 만한 그런 쪽도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며칠 전에 IRA 이 세부법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영상을 봤는데 좋아가지고 뭐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것 때문에 뭐 2차전자, 전기차 투자 아이디어가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이미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 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겠구나 했더니 주가가 벌써 뭐 확 올라가더니 그때 이랬거든요. 그 나올 때만 해도 이거 호재 아니다. 선반영 났다 했더니 그 뒤로 한 일주일 내리 랠리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는 정말 이제는 신규 진입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게 있었어요. 키 맞추기를 많이 해요. 순환매라 보는데 2차 전지가 우선은 오르는데 다 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배터리 회사가 먼저 올랐었죠. 그러면서 양극재, 음극재가 저평가라고 판단했었던 거고 당연히 양극재가 너무 싸네? 그러다가 양극재 주가가 확 올라가요. 양극재 주가가 확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양극재 주식을 뭐 불타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저 비싼 가격에 못 사라고 하면서 보니까 음극재가 안 오른 거예요. 음극재로 돈이 가죠. 그래서 음극재 주가가 또 쫙 올라가요. 음극재 주식이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없나 보니까 전해질 동박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제 보면 배터리 가격 비중 보면 양극재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음극재 뭐 전해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또 새로운 또 강자가 없나 보는 거죠. 에코프로가 이렇게 절대적인 회사인지 몰랐구나 이러면서 또 다른 거 없나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해질 쪽에서 보면 엔캠이라는 회사가 엔캠. 네. 그 글로벌 3위거든요. 글로벌 1위, 2위가 어차피 중국이라서 뭐 IRA에서 보면은 그럼 다 중국 다 빼고 나면 엔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거랑 공식이 되게 비슷한 거죠. 근데 엔캠 주가가 못 올랐었던 거는 증설을 너무 공격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이거는 100% 유상증자 각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네. 돈은 없는데 뭐 공장을 생산량을 뭐 이제 2년 뒤에는 뭐 10배 이상 늘려버리겠다 하니까 짓는 공장 수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해질이라는 게
워낙에 위험물질이어가지고 배터리 회사 옆에다 다 지어줘야 돼요. 근처에다가. 그러면 뭐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 진출한다? 그럼 전해질 회사도 미국에 가야 되고 중국에도 가야 되고 헝가리에도 가야 되고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글로벌 1위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전환사채가 2천억 올해 발행 예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딱 그 재무제표 현금 흐름 보면은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이 공장 증설을 투자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올해는 2천억 정도가 플러스로 나와요. 2천억을 돈을 빌려오던가 유증을 태우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해에는 6천억을 태워야 돼요. 내년에. 그럼 6천억짜리 유증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만 해도 시가총액 1조짜리 기업인데 60% 물 태우는 기업인데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안 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시총이 1조일 때 6천억을 태우면 60%겠지만 만약 이 회사 주가 6배가 올라서 6조가 돼버리면 6천억을 태우면 물타기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석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유증에 대한 피해가 약해집니다.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엔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엔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SKIT도 지금 보면은 또 이제 그런 딱 그 모델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에코프로를 찾는 거예요, 계속. 미니로. 그러다가 이제 다 찾고 나면은, 이제 진짜 없다. 그럼 신소재 물질 없나? 이러면서 이제, 예, 뭐, 아까 뭐 실리콘 응제도 하나도 들어가요. 이제 진짜 다 해먹었잖아요. 그럼 다 비싸졌어요. 그럼 이제 이러는 거죠. 2차 전지 말고 뭐 없나? 이러면서 이제 순환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미니 순환매가 벌어졌다가 이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데 마침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다음으로 넥스트로는 이제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조금만 더 돌아온다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좀 기술주 계열 말고 뭐 저번에 한창 좀 돌았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주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 방산주도 흐름이 괜찮아요. 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돈이 2차 전지에서 좀 나가는 돈들, 밖으로 나가는 돈이랑 안에서 키 맞추게 하는 돈들 두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다음 질문 같은 경우가 뭐 2차 증시에서 2차 전지나 뭐 로봇이나 AI 이거 관련된 열풍이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투자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약간 좀 힌트를 주셨어요. 약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감산 뉴스까지 떴기 때문에 이제 누가 1번이냐 2번이냐의 게임인 거죠. 근데 반도체가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2차 전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신흥 세력이 됐어요. 맞아요. 네. 옛날로 치면 저 살인파. 그리고 이제 인문학이죠. 저 반도체가 훈구파. 이제 2차 전지가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반도체도 침체기를 겪을 만큼 겪었다.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가는 업사이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가 있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오우, 하이닉스 싸네. 삼성전자 싸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점점 싸네. 반도체라는 거는 2차 전지랑도 똑같은 게 뭐냐면 개미들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뭐 전기차,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거를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반도체도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제조업들은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럴 수 있을까? 살짝 좀 갸우뚱 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돈 자체가 커요. 뭐 나머지들은 혹시 모르니까 1,000만 원 뭐 이렇게 투자하다가 반도체는 확실하지 그러면서 나 주식은 처음인데 1억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베팅금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주가의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은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기술주 영역에서 또 새로운 거 없나 찾을 것 같아요. 뭐 AI 관련돼서도 또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로봇 관련돼서 찾을 수도 있을 건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곳들 MLCC라던가 뭐 감속기라던가 이제 재밌는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되게 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기계 공작 기업들 예, 그런 쪽이 수혜 볼 수 있어요.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자동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기계를 제조해 엔지니어링 회사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최근 들어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 ICT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도 바꿨죠. DX로 바꿨는데 맞아요. 네.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AI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
로봇으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회사들로 돈이 또 쏠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벌써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우주 관련. 우주. 예, 하이테크의 끝이죠. 아까 봤던 로봇이라든가 AI도 저게 기술이 확실한 건 알지만 어느 세월에 올 줄 몰랐어요. 우리말로 하면 업사이클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선반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좋은 건 아는데 돈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 의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다, 한 1, 2년 뒤에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돈이 우주로도 쏠릴 수 있다라 봐요. 대표적으로 우주라는 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 있고 민간으로 넘겨주는 쪽이 있는데, 민간 우주 쪽은 회사에서 돈을 버는 만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통신위성 쪽은 민간으로 많이 넘겼거든요. 특히 이제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팔콘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인공위성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결국은 항공이랑 연결이 많이 돼요. 근데 최근 보면은 항공기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잉 쪽으로. 항공기 주문이 이제 에어버스라든가 보잉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거기 기체라든가 뭐 부품들을 대는 데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엔진을 대는 게 GE라는 회사인데 GE 주가가 벌써 한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거 주문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GE 엔진도 많이 주문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관련된 부품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우주가 돈이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부품 주문은 들어오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품 회사들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우주랑 항공이 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전투기랑도 같이 가요. 전투기, 여객기, 우주선. 약간 방산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네요. 예. 그러니까 방산이 이미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준 상태에서 우주라는 게 성장 가능성까지만 보여주면은, 주가 상승이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스토리로 통해서 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번 잘 골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코스닥 지수는 거의 뭐 연초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고 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특정 섹터, 뭐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 그런 쪽만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전문이시잖아요. 이런 분한테 좀 조언을 박탈감 전문이죠. 이런 분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2007년에 삼성전자가 60만 원에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서 2천을 돌파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박탈감이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그때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2009년에는 자동차 주가가 7배씩 오르고 화학주가 15배 오르고 막 이러면서 차화정을 뜬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이제 멘탈이 나갔죠. 왜 내 주식은 안 올라? 그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결국 내 차례가 와요.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시기,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시대가 원하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더 한참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 즐겁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결국 올 거거든요. 기다리면 되는 거고, 내가 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올 종목이 아니다 생각하면 내가 좀 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보기도 하고 바깥 상황의 문제도 찾아보면서 이제 계속 문제를 찾고 수정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냥 고집스럽게 한번 버텨봤는데 7년 걸렸잖아요. 그때 돈을 벌었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다. 네, 너무 내 거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나중에는 그 건설, 뭐 시멘트로 돈을 벌었지만 놓쳤던 기업 중에 하나가 솔브레인이었었어요. 저희 동네에 솔브레인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식당 아줌마들이 다 사라진대요. 왜요? 솔브레인 식당으로 다 넘어가서. 그 맛집이었어요, 거기가? 솔브레인이 빠르게 확장되니까 솔브레인 급식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취업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동네가 작다 보니까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는 동네다 보니까 학교 급식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기업이 커지면 대체 이 정도의 영향인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회사가 삼성에 납품을 하는 하청회사인데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다. 그리고 나서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피터 린치 방식으로 캐치를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린 업종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포트를 분산을 안 해놨던 거죠. 갈아탈 용기가 없었네요, 그때. 최소한 5대5 정도로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주력을 절대 빼지 않고 요거는 그냥 테스트상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고 나면 되게 더 큰 박탈감이 오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세보고 나의 고집을 많이 좀 꺾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후회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뭐 피해를 보면은 후회는 덜해요. 내 탓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남들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걸 혼자 맞다라고 우기고 다음에 틀리고 나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피해라던가 좌절감 너무 크죠. 그래서 남의 귀에도 좀 귀를 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시장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답은 시장에 있으니까 예.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포모즈금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주식시장이 제일 힘든 거는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거든요. 아, 맞아요. 내 거 빼고 다 오를 때가 제일 괴로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때 나의 주관을 잘 지키면서 나의 투자 전략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당적 박탈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장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이 막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인구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